반갑습니다. 책과 함께 편안한 시간을 드리는 JH 보이스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고전 큐레이션의 대가 유광수 작가님의 문제적 고전살롱입니다. 문제적 고전살롱은 가족을 주제로 한 고전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재탄생시킨 책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고전 이야기 속에 조금은 불편하지만 외면할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을 뒤집고 비틀고 꿰뚫는 가족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9가지의 고전 이야기 중 오늘 읽어드릴 부분은 장화홍련전입니다. 계모의 음해와 계략으로 죽임을 당한 장화와 홍련의 이야기 속에 우리가 간과했던 조금은 더 깊고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천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인간의 본성을 파헤친 잔혹하고 기이한 고전 살롱으로의 초대,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눈이 돌아갈 정도로 기막히게 어여쁜 두 자매가 있다. 성격 또한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집안 내력까지 좋은데다 거기에 재산도 상당하다. 그야말로 엄친딸 중에 엄친딸이다. 그런데 도무지 시집을 못 간다. 홍기가 다 찼는데도 그렇다. 여기저기 혼담이 오갈만도 하지만 그 또한 전혀 없다. 그 집안에서 모두 거절했는지 아니면 너무 대단한 집안이어서 누구도 혼담 넣을 생각을 못한 건지 도통 알 수가 없다. 아무튼 이 두 자매는 그냥 집안에 틀어박혀 지낼 뿐이다. 굳이 문제를 찾자면 친모가 죽은 후 계모가 들어왔다는 정도. 하지만 그도 사견치 않다. 친모 소생으론 아들이 없고 이 두 자매뿐인데 계모는 이 집안에 들어오자마자 아들만 내리 셋을 낳았다. 보통 계모가 자식들을 박대하는 이유는 전처 소생이 아들일 때이다. 전처의 아들이 결국 가통을 이을 것이기에 그렇게 박대한다. 제 아들들을 그 자리에 올리고 싶어 전처 아들을 음해하고 학대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집에서는 그럴 이유가 없다. 전처 소생 딸들이야 홍기가 차면 그냥 휙 시집 보내버리면 그만이다. 그러면 집안을 온전히 독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계모는 다 큰 딸들을 그대로 집안에 둔다. 시집을 보낼 생각이 없는 건지 시집을 못 가게 하는 건지 그도 아니면 시집을 가지 않겠다고 떼를 쓰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결국 사달이 난다. 집안에서 생긴 불미스러운 일이 점점 커져 마을 문제가 되고 급기야 중앙정부의 관리들까지 알게 되고 만다. 어떤 사람이 평안도 철산 지방에서 일어난 이 사건의 전말을 기록해 남겼다. 그 사건 기록에 이런저런 사리부터 이야기가 되었다. 장화 홍련전 이야기다. 우리 옛날 이야기의 악독한 계모는 단골 출연자다. 이런저런 불편한 문제의 중심에는 언제나 계모가 있다. 지저분한 온갖 일들을 몰고 다니는 인물 중에는 계모가 단연 으뜸인 것이다. 못된 계모 이야기로는 콩쥐 파지전도 있지만 장화 홍련전에는 한참 못 미친다. 장화 홍련전에는 뭔가가 더 있다. 그것은 억울하게 죽은 두 소녀가 원기가 되어 밤마다 사또의 방에 출연한다는 약간은 으스스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만은 아니다. 연못에 빠져 죽은 처녀 귀신이 얇디 얇은 하얀 소복 차림으로 한밤중 침실에 나타나서 몸에 감긴 소복 사이로 물을 똑똑 떨어뜨린다는 오싹하면서도 기묘한 흥분과 설렘이 교차하는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기 때문만은 아니란 말이다. 이 이야기에는 미심쩍은 뒷맛이 남는다. 콩쥐 파지전에서 콩쥐는 파쥐라는 경전자 때문에 구박을 당했다는 분명한 이유가 있지만 장화 홍련전에서 장화와 홍련은 구박 정도가 아니라 죽기까지 하는데 그 이유가 딱히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대체 계모는 왜 이들을 죽인단 말인가? 아무 이득도 없는데. 말했듯이 전처 소생 중에 아들이 하나라도 있었다면 납득이 된다. 보통 계모들은 자신이 지금은 집안의 안살림을 관장하지만
전처의 아들이 장성하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 불안해한다. 자신이 다 읽어놓은 집안이 결국엔 제 자식이 아닌 전처 아들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게다가 까놓고 말해 남편이 죽고 나면 친모가 아닌 제 처지가 끈떨어진 뒤움박 신세가 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배 좌수집에는 그냥 시집가 버리면 그만인 장화와 홍련 말고는 전처 소생이 없다. 아들이 없단 말이다. 그런데도 계모는 장화와 홍련을 죽이려고 술수를 부린다. 원래 계모라는 것들은 다 그래. 성격이 더러우니 그렇지. 이런 선입견이나 인신공격으로 끝내고 말기에는 뭔가 꺼림직하다. 장화와 홍련이 미웠다면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해결책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을 시집 보내는 것이다. 그러면 아주 깔끔히 해결된다. 그런데 그녀는 그러지 않고 죽이는 방법을 택했다. 도대체 왜 다 큰 처녀들을 시집 보내지 않은 거야? 이야기를 따라가 보자. 장하와 홍련의 아버지 배좌수는 두 딸의 친모가 죽자 계모를 얻는다. 아들이 없어 대를 잇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기도 했지만 양반이 부인 없이 지내는 것은 올바른 처사가 아니었다. 부인이 집안을 잘 보살피게 하는 것이 당대에 합당한 일이었다. 새로 얻은 계모 허씨는 그런 일을 충실히 해낸다. 귀한 아들 셋을 내리놔 집안의 가통을 튼튼히 하기까지 한다. 모든 일이 생각대로 되어 순적하고 편안하다. 하지만 문제는 엉뚱한 데서 터져나온다. 배좌수가 두 딸만 감싸고 도는 것이다. 배좌수는 항상 딸들과 더불어 전 부인을 생각하며 잠시라도 두 딸을 못 보면 안 될 것처럼 여긴다.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가장 먼저 딸들의 침소를 찾아가서는 두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너희 형제가 깊은 방 안에서 항상 어미를 그리워하는 것처럼 나도 매일 슬퍼한단다. 그러자 계모 허씨는 시기하는 마음이 크게 일어나 장화와 홍련을 음해할 꾀를 궁리하게 되는데 배좌수가 그런 허씨의 마음을 알고는 그녀를 불러 크게 꾸짖는다. 우리가 원래 가난하고 공공하게 지냈는데 전체에 재물이 많아 지금 풍족하게 살게 된 것이요. 그대가 먹는 것, 입는 것이 모두 전처의 재물이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동할 것이지 어찌 장화와 홍련을 괴롭히려 하는 것이요. 다시는 그러지 마시오. 계모 씨가 장화와 홍련을 미워하게 된 표면적 이유는 내 먹고 사는 모든 것이 전처 덕택이니 감사한 줄 알고 입 다물라는 배좌수의 면박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이래저래 전처는 죽었고 현재 집안은 허씨의 수중에 있다. 남편인 배좌수가 어떻게 말하든 신경 안 쓰면 그만인 것이다. 전처가 살아있어서 자신을 견제할 것도 아니고 전처 소생 아들이 있어 재산을 가로챌 것도 아니다. 자신이 죽을 때까지 그리고 자기 아들들에게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집안의 재산은 제 핏줄로 대대손손 이어질 것이다. 배좌수의 면박과 핀잔은 무시하고 그냥 꼭 참으면 그만이다. 배좌수의 면박 때문이 아니다. 이유는 따로 있다. 이야기를 면밀히 잘 살펴보면 이상한 것 하나가 떠오른다. 바로 배좌수의 행보이다. 날이면 날마다 장화와 홍련을 끼고 도는 것 말이다. 장화와 홍련이 날마다 친모를 그리워하며 슬퍼할 수도 있다. 계모 허씨가 구박했기에 더 그랬는지도 모르지만 계모의 학대가 없었다고 해도 죽은 친모를 그리워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된다. 문제는 남편 배좌수까지 덩달아 장화 홍련을 붙들고 그들을 부추긴다는 점이다. 그래서 허씨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이 크게 일어나 음해할 꾀를 궁리하게 된 것이다. 만약 계모가 배좌수의 전처에게 감사하라는 면박을 무시했다면 배좌수가 그렇게 장화와 홍련을 감싸고 돌며 징징거리는 것도 무시해버리면 그만이다. 그렇든 말든 집안은 이미 계모와 그의 아들들에게 넘어온 상태이니 말이다. 그러나 허씨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녀가 그렇게 하지 못한 데는 이유가 있고 그것이 이 비극의 핵심 원인이다. 일단 배좌수가 보기에 부덕한 계모가 장화와 홍련을 괴롭히고 학대하는 것으로 보였다 치자.
허씨가 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지는 몰라도 배자수 입장에서 그 해결책은 아주 간단하다. 그냥 둘을 시집 보내버리면 된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속 시원히 해결된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질 않는다. 문제의 심각성은 배자수가 전처의 유언을 무시하면서까지 시집을 보내지 않는다는 데 있다. 장화홍련의 생모는 죽으면서 배자수에게 간절히 소원을 말한다. 낭군이 저의 이런 뜻을 저버리지 말아주세요. 그동안의 정을 생각하셔서 이 두 딸을 어여삐 여겨주시고 장성한 연휴에는 좋은 가문의 배필을 얻어 봉황과 같이 아름다운 짝을 지어주세요. 그러신다면 제가 비록 어둡고 어두운 저승 한가운데 가 있더라도 낭군의 큰 은혜를 갚겠습니다. 생모가 이렇게까지 간곡한 당부를 유언으로 남겼는데도 또 계모 때문에 고생하는 것을 번연히 보면서도 배자수는 딸들을 시집보낼 생각을 하지 않는다. 장화홍련이 아직 다 크지 않아서 출가시키지 못하는 것이겠지. 아니다. 장화홍련은 이미 성혼할 정도로 성장했다. 그것은 계모 허씨가 새로 들어와 낳은 아들 장쇠가 장화를 연못에 빠뜨려 죽일 정도로 장성한 모습으로 나온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태어난 순서상 동생인 장쇠가 그 정도 나이라면 누나인 장화는 시집을 가고도 남았을 것이다. 또 허씨가 장화를 모함하는 결정적 사건이 장화가 낙태를 했다고 날조하는 것인데 이는 장화가 임신을 하고 낙태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나이가 되었다는 의미이다. 16살쯤 시집가던 당시 사회 정황을 감안하면 장화와 홍련의 홍기는 충분히 아니 꽉 차 있었던 것이 틀림없다. 그런데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배자수는 매일 밤 장화와 홍련을 감싸고 돌았던 것일까? 이러다 보니 냉혹한 연구자의 시각에서 배자수와 두 딸 사이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있었다고 지적하는 경우가 생긴다. 두 딸을 감싸고 도는 것이 아니라 틀어쥐었다고 의심하는 것이다. 미심쩍은 배자수의 행동이 성적 학대의 가능성으로 읽히는 것이다. 집안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제대로 알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정황상 충분히 추정 가능한 얘기다. 이런 험한 상상이 힘을 얻는 근거는 다른 모함에는 끄떡도 않던 배자수가 장화가 낙태를 했다는 허씨의 날조에는 순식간에 홀라당 넘어갔다는 점이다. 그 모함으로 인해 그날 밤 전격적으로 장화를 살해하라고 배자수가 명령한 것도 역시 그렇다. 장화를 모해하기 위해 계모 허씨가 생각해낸 것이 성적 문란이었다. 허씨는 그 피할 수 없는 증표로 쥐를 이용한다. 어느 밤 계모는 쥐를 잡아 죽여 알아볼 수 없게 짓이긴 다음 장화가 자고 있는 이불을 들쳐놓고는 던져넣는다. 그러고는 한바탕 난리를 피운다. 놀라 달려온 배자수에게 계모는 장화가 외간 남자와 오랫동안 사통해서 사생아를 낳았다며 모함을 해댄다. 피떡이 된 쥐는 사산한 태아와 구분이 쉽지 않았다. 집안은 난리가 났다. 이렇게 온통 난리가 났는데도 장화는 자신의 이부자리가 들춰지는지 밖에서 어수선하게 떠드는지 하나도 모른다. 무슨 일로 피곤했는지 그야말로 세상 모르고 골아떨어져 잔다. 바로 이 밤에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결정되고 속행된다. 배자수는 장화를 죽이지 않으면 가문에 화가 있을 거라고 부추기는 허씨의 말을 듣는다. 그리고 외삼촌 집에 보내는 척하다 연못에 빠뜨려 죽이는 것이 좋겠다는 구체적인 살해 계획까지 듣는다. 그리고 그러라고 허락한다. 자신의 딸을 죽이라고 한 것이다. 게다가 배자수가 직접 장쇠를 불러 이리이리 하라는 계교를 가르쳐 보내기까지 한다. 도무지 믿기지 않은 상황이다. 그는 허씨의 끔찍한 계략에 한마디 대꾸도 없이 의문도 없이 그렇게 하라며 전격적으로 결정하고 밀어붙인 것이다. 그날 밤 자다 말고 깨어난 장화는 아버지 배자수를 뵙지도 못하고 그대로 끌려가다시피 외삼촌 댁을 향해 가다가 연못에 빠져 죽고 만다.
배자수는 평소에 계모 허씨가 장화를 음해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허씨의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따져보지 않는다. 그는 당사자인 장화에게 무슨 일인지 한번 물어보지도 않고 일사천리로 그녀의 운명을 결정짓고 만다. 그렇게 애지중지 끼고 돌던 딸에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물어볼 생각도 아니 하다못해 변명이라도 해봐라 하고 윽박지를 시간도 여유도 없었단 말인가. 그녀가 자는 동안 전격적으로 그녀의 운명을 결정하고 밀어붙일 정도로 화급한 일이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이날 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딸의 운명을 못 박아버린 배자수의 광기 앞에서는 딸을 사랑해서 죽인 것인지 가문의 명예 때문에 죽이는 것인지 그 진실을 물어볼 틈이 없다. 너무나 급하고 너무나 과격하고 기괴하고 참담하기 때문이다. 올바른 사리 분별도 이성적인 판단도 합리적인 결정도 없다. 이 광기 속에서는 마녀 사냥식의 처벌만이 있을 뿐이다. 도대체 왜 이렇게 배자수는 서두른 것일까? 무엇이 그의 마음을 그리 화급하게 만든 것일까? 혹시 임신과 낙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도 급했던 것은 아닐까? 그래서 덜컹했던 것은 아닐까? 쥐를 가지고 교묘한 계략을 꾸민 것도 헛이고 장화를 연못에 빠뜨려 죽이자고 말한 것도 헛이다. 그리고 그것을 수행하는 자는 허씨의 아들 장쇠다. 분명 계모 허씨는 악독한 짓을 모의했고 선동했고 저질렀다. 그 비난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배자수는 어떤가? 그 끔찍한 모의를 추인하고 실행시킨 배자수는 어떤 자인가? 허씨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사이라 해도 배자수는 자신의 친딸이 아닌가? 그는 전체의 유언을 듣고 그대로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던가? 잘 길러 시집 보냈다고 하질 않았던가? 그런데 그는 대체 무슨 심정으로 아니 어떤 연유로 자기 딸을 죽이라고 명령했단 말인가? 도대체 이 아버지는 어떻게 되먹은 작자란 말인가? 장화가 비명 횡사한 후 동생 홍련 역시 언니를 따라 죽는다. 이 둘의 원한이 얼마나 큰지 밤마다 귀신이 되어 자신의 한을 풀어달라며 사또의 침실에 나타난다. 깜깜한 밤중에 하얀 소복 차림으로 물을 뚝뚝 떨어뜨리며 느닷없이 나타난 처녀 귀신의 모습에 간담이 떨어진 사또들이 줄줄이 죽어나간다. 전동흐리라는 도량이 넉넉한 자가 철산지방 사또로 부임해 와서 드디어 이 두 처녀 귀신과 눈을 마주쳐준다. 그리고 그는 그녀들의 사연을 들어준다. 비로소 그렇게 장화 홍련의 원한이 풀린다. 그 원한을 푸는 데는 자신들의 비통한 죽음에 대한 복수가 수반된다. 당연히 계모 허씨와 아들 장쇠가 죽임을 당한다. 그런데 더 이상은 없다. 그냥 그렇게 끝난다. 이상하다 못해 억울하게까지 느껴지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장화 살인을 모의하고 이리저리 하라며 구체적인 방법까지 말한 아버지 배자수에 대해서는 아무런 징치가 없기 때문이다. 배자수가 받은 것이라곤 기껏 사또의 질책이었다. 내가 아무리 어리석다 해도 어찌 그 흉악한 계집의 간특한 개교를 깨닫지 못하고 애매한 자식을 죽였느냐. 마땅히 내 죄를 다스릴 것이로되 홍련자매의 소원이 있고 또 관찰사께서 말씀하신 명령이 있으시니 내 죄를 특별히 사면하노라. 달랑 이게 전부다. 친딸을 죽이라며 살인을 지시한 것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다. 포괄적으로 흉악한 계집인 허씨의 간사한 계교에 빠진 잘못 정도로 넘어가고 있다. 게다가 홍련 자매의 신원이 있었다지 않는가. 이미 판결은 내려졌다. 한번 내려진 판결은 뒤집히지 않는다. 이미 원한을 품은 처녀 귀신들은 돌아갔고 계모는 처벌을 받았다. 그럼 된 것이 아니겠는가? 하지만 못내 구린 느낌이 가시질 않는 것은 모든 문제가 아버지 배자수가 다 큰 딸들을 붙들어 놓으며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공연히 계모 허씨만 당했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다. 허씨는 분명 잘못했다. 틀림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뭔가 억울하다. 이제 허씨가 왜 그리도 장화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는지를 귀신이 된 홍련의 목소리로 들어보자. 아비는 계모에게 미혹되어 계모가 모함하는 말을 듣고는 소녀 자매를 박대하는 것이 심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형제는 그래도 엄밀하고 계모 섬기기를 극진히 했습니다. 하지만 박대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이는 다름이 아니라 본래 소녀의 어미가 재물이 많아 노비가 수천 명이고 논과 밭이 처녀석의 곡식에 나올 만큼 넓고 재물과 보화가 산더미같이 많아서이옵니다. 만약 소녀 형제가 시집가면 재물을 다 가져갈까 하여 시기심을 품고 저희 자매를 죽여 재물을 빼앗아 제 자식을 주려고 밤낮으로 모해할 뜻을 두었던 겁니다. 평소에도 계모의 박대가 심했는데 죽이기까지 한 것은 결국 경제적 이유 때문이라는 말이다. 계모 허씨가 만약 소녀 형제가 시집가면 재물을 다 가져갈까 하여 시기심을 품고 저희 자매를 죽여 재물을 빼앗아 제 자식을 주려고 했다는 귀신 홍련의 말은 얼핏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뭔가 전곡을 벗어난 억지스러움이 느껴진다. 왜냐하면 딸이 시집갈 때 재산을 가져간다 해도 그 규모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얼마나 가져갈지 아니면 과연 가져갈 수 있는지 시집가는 딸들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그런 권한이 딸들에게는 없다. 그 모든 결정은 가장인 배자수가 한다. 줄지 말지, 얼마나 줄지, 이 모든 것이 모두 다 그의 손에 달려있다. 계모가 재물을 탐낸 것이 맞고 정말 자매를 죽여서 재산을 뺏으려 한다고 맞다고 해도 한 가지 사실이 남는다. 배자수가 서슬퍼렇게 살아있는 한 집안의 재산은 모두 다 가부장적인 그의 것이지 계모나 그 아들들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런데도 자매의 재산을 뺏으려고 그들을 죽였다고? 좋다. 홍련의 말대로 계모가 탐스러워서 그녀들을 시집보내지 않았다고 치자. 그래도 말이 안 되는 것은 배자수가 동의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점이다. 결혼은 가부장이 결정하는 것이니 말이다. 즉, 배자수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녀들을 집안에 붙잡아둘 수 없다. 배자수가 계모의 음험함을 알았다면, 전체 유언을 따랐다면 장화와 홍련을 시집보냈으면 되는 것이다. 진작 그녀들을 시집보내버렸으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란 말이다. 도대체 배자수는 다 큰 딸들을 왜 품에 품고 있었을까? 왜 놓아주질 않았을까? 정말 잔혹한 시각처럼 성적 학대 때문인지 아니면 나눠줄 재산이 아까워서였는지 그도 아니면 정말 장화 홍련을 출가시킬 만한 좋은 집안이 없어서였는지 그 내밀한 속셈은 알 길이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모든 책임이 배자수에게 있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배자수는 자신이 초래한 끔찍한 비극에 대해 손톱만큼도 책임지지 않는다. 모든 죄를 악독하고 사악한 계모와 그의 아들들에게로 밀어버리고 그는 다시 재기한다. 그는 새 장가를 가서 다시 자식을 낳는다. 그렇게 고을을,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끝난다. 사실 장화 홍련전에서 다들 놓치고 있는 객관적 사실이 하나 있는데 이야기가 흐를수록 초점이 장화에서 홍련으로 옮겨진다는 점이다. 계모에게 죽임을 당한 억울함으로 치면 장화가 훨씬 더 억울할 텐데 귀신이 되어 원한을 풀어달라며 주도적으로 나서는 것은 장화가 아니라 언제나 홍련이다. 사또의 침실에 둘이 같이 나타나서도 원통함을 호소하는 것도 장화가 아닌 홍련이다. 왜 그랬을까? 더 억울한 장화는 왜 침묵했을까? 혹시 잊으셨을까봐 노파심에 하는 말이지만 계모는 홍련을 죽이지는 않았다. 홍련은 장화가 자살했다는 거짓 소식을 들은 후 괴로움에 자살을 한다. 계모가 모함한 것도 아니고 장쇠가 연못에서 밀어버린 것도 아니다. 이상하지 않은가? 계모가 재물이 탐냈다면 홍련까지 죽여야 했는데 계모는 그렇지 않고 장화만 모함했다. 두 자매 모두 없어져야 모든 재산이 자신의 차지가 될 텐데 말이다.
혹시 홍련이 따라 죽을 것을 예상했던 것일까? 그럴 리 없다. 계모의 목표는 처음부터 장화였다. 아직 좀 더 덜 큰 홍련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조금 더 클 때까지는 말이다. 이제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보자. 매일같이 죽은 친모를 그리워하며 눈물로 지새우던 두 자매는 무엇이 그토록 서럽고 억울했을까? 계모의 박해 때문에? 계모가 일일 구타라도 했단 말인가? 애들도 아니고 장성한 두 자매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같이 친모가 보고 싶었던 이유는 대체 뭘까? 날마다 흘리던 그녀들의 눈물의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그 답을 안다. 장화가 자살했다는 거짓말에 홍련이 스스럼 없이 몸을 버린 이유도 이젠 안다. 언니가 없으니. 이제 마수가 자신을 향해 다가올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자신을 보호하느라 침묵했던 모진 수모를 자신을 위해 막아줬던 그 언니가 이제 없기에 그녀는 자살을 택했던 것이다. 이젠 뉴스를 보기가 겁난다. 계모나 계부가 아이를 학대했다는 뉴스는 더 이상 새로울 것이 없을 정도다. 컴퓨터 게임을 하느라 갓난아이가 굶어 죽는 것도 몰랐다는 뉴스는 어처구니 없고 하도 칭얼거려 세탁기 안에 넣고 돌렸다는 믿기지 않는 기사는 신문기자의 소설처럼 들린다. 그들은 컴퓨터 게임이 칭얼대는 아이를 돌보는 것보다 100배나 더 편하고 쉽기에 알면서도 일부러 환상의 게임 속으로 도피해버린 것이다. 자신이 부모라는 사실조차 내팽개쳐진 채 부모가 되지 말아서야 했다는 후회까지 싹 다 망각하고자 환상의 세계 속으로 달아나 버린다. 아마도 이렇게 말하고 싶은지도 모르겠다. 나도 행복해질 권리가 있어. 그 말은 맞다. 하지만 동일하게 아이도 그래야 한다. 인간이란 인간다움이 있어야 한다. 자식은 자식이어야 하는 것처럼 부모는 부모여야만 한다. 그들의 행복만큼이나 아이들도 행복해질 권리가 있다는 것을 무시한다. 아이들이 비로소 의미 있는 존재인 아동으로 인식되는 것은 서양의 경우 17세기 즈음이다. 그리고 그렇게 아동에 대한 개념과 인식이 탄생하게 된 여러 요인 중 가장 결정적인 것은 바로 학교의 탄생이었다. 학교에 다니게 되면서 아동이 어른과 분리되고 도제 관계로서 무방비적인 어른 문화에 노출되어 있던 것이 정제되면서 결국 아동이 탄생하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근대적 발전을 일으키는 기반이 되었던 것이다. 무엇이 잘못이고 무엇이 그른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던 아이들이 비로소 무엇이 어떠하다는 것을 교육받게 되면서 아동은 이제 말을 할 수 있게 되고 스스로 자각과 인식이 가능하게 되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